오늘 발표가 오래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영상 녹화 이후에는 제 회사 내용들 좀 내부 자료들 좀 많이 공유를 드리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딥러닝 스터디에서 발표를 맡은 김대성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실 딥러닝 그 자체의 딥러닝보다는 이제 깊게 공부하는 딥러닝에 맞춰서 이번 노벨상을 받은 마이크로 RNA와 그럼 제가 관심 분야인 드러그 디스커버리 이쪽으로 지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논문을 핵심으로 참고를 했고요. 일단은 2024년 노벨상이 마이크로 RNA, mRNA로 갔는데 이제 이 위에 두 분이 같이 받으셨고요. 이 두 분은 이제 보스턴이랑 매사추세츠에서 지금 교수하고 계신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한 역사에 대해서 공로가 있어서 이 두 분이 받게 됐는데 이분이 C 엘레강스 아주 유명한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시는 대가 교수님 아래에 같은 연구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견했던 게 이제 린4 유전자랑 린14 유전자 이건데 얘네 두 개가 그 린4가 린14를 억제한다. 이게 유전자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균주로서 나눠져 있었는데 뮤턴트로. 근데 이제 그 유전자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어쨌든 림포 유전자가 린14 유전자를 이제 억제한다라는 그거를 발견을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mRNA에서 이제 단백질 나와서 전사인자로 다시 작동을 해서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 그 전사된 마이크로 RNA라는 녀석이 직접 린14에서 전사된 mRNA에 붙어서 작용을 하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예쁠 고전선 중에서 발견한 게 이 사람들의 공로입니다. 이제 이게 이 정도로 노벨상 받을 정도 임팩트가 커진 이유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당연히 현재로서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된 거고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아마 발견하셨던 게 한 1980년 후반, 90년 초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 들어서 어, 이 마이크로 RNA가 이 C 엘레강스 외에도 그 인간 유전자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밝혀졌어요. 뒤에다가 논문을 안 갖고 왔는데 이게 렛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인간에도 있고 이 예쁜 꼬마 선충에도 있는 걸로 밝혀지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모든 스피시스에서 마이크로 RNA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폭발했던 게 이제 마이크로 RNA에 대한 짧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벨상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 김빈내리 교수님께서 이제 마이크로 RNA 연구하시는 분인데 노벨상이 같네요. 물론 또 받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마이크로 RNA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은 데서 또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리뷰한 논문은 이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그리고 제가 그냥 단순히 신약 개발보다는 이제 종양 쪽 신약 개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 연계해서 있는 논문들을 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 RNA의 구조랑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논문들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가 좀 작고 단순하거든요. 이렘에 있는 마이크로 RNA처럼 크기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RNA에 직접 붙어서 작용을 하는데 붙는 이 부분을 이제 시드 부분이라고 해요. 시드 부분이라고 하고 시드 여기 위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의 2번부터 지금 8번까지 잘 디테일을 보시면 첫 번째 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번부터 8번까지 붙어 있는데 퍼펙트 베이스 페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mRNA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 개의 연속된 코돈으로 프로틴을 코딩을 하는데 이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세 번째 코돈은 사실 많은 역할을 안 하잖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4에 세제곱하면 4, 4, 16, 32, 64, 64가지인데 단백질은 뭐 20종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마지막 건 거의 기능을 안 하는데 이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거부터 여덟 번째 거까지 다 붙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세 번째 코돈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되게 스페시픽하게 타겟팅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후소랄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다음 논문의 그 원 논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마이크로RNA가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기능을 하고 되게 범용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거의 그 전사인자보다 더 중요한 조절 기전이다. mRNA 조절 기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이크로 RNA는 단순히 RNA로만 작동하지 않고
이 마이크로 RNA 프로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이 붙어서 하는데 요즘에 이런 구조들이 엄청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tRNA 같은 경우에도 이제 RNA 골격을 가지고 프로틴이랑 붙어서 이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보면 이제 처음에 전사됐던 이런 헤어핀 구조를 가지면서 전사돼서 이게 2차 구조, 3차 구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제 mRN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tRNA나 뭐 rRNA, 리보소멀 RNA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어, 처음에 이제 그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헤어핀 모양으로 나왔다가 적당히 클리비지 되면서 프로틴을 붙고 그다음에 이제 조절되면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들 자체가 되게 공통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뭐 논코딩 RNA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하는 흐름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우 디스커버리에서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라이너를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ASO랑 anti-MIR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얘는 ASO는 마이크로 RNA랑 똑같은 녀석이고 이제 anti-MIR은 이제 그 마이크로 RNA를 이제 억제시키는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 RNA가 이게 보면 되게 다양한 타겟을 동시에 이제 한 마이크로 RNA가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AS로 만들어서 하면 이 몸에 되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작용들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AS보다는 안티 마이크로 RNA에 대한 연구 그 드러그 디스커버리가 훨씬 활발하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사 과정을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어쨌든 이 RISC랑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작용하는 마이크로 RNA이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넣어주는 ASO 방법도 있지만 이걸 이제 그 안티로 그러니까 그 이걸 억제하는 그 기전도 충분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 주요하게, 특히 셀 저널에서 주요하게 이 네 가지 디지즈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 트렌드를 보면 작년에도 mRNA 백신, 그러니까 코비드 백신을 개발한 그 컨셉을 개발하신 분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RNA에 대해서 직접 타겟을 하고 하려는 연구가 지금 굉장히 그 좀 그 생리의학상 쪽에서는 좀 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트렌드를 좀 더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캔서 드러그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합니다. 이유가 이제 캔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그 드라마틱하게 죽는 모탈리티가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작용이 예상될 만한 그런 임상 시험들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좀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INC, RNA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넣어서 브레스트 캔서나 이런 데다 좀 이따 이제 그 나오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캔서에서 트라이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카디오베스큘러나 뉴럴로지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 리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캔서도 많지만 캔서 아닌 뭐 하트 페일리어 같은 이제 카디오 디시즈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데 보면 카디악 디지즈에서도 좀 심한 것들, 동반 증상이 많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봐서 아직 1상이나 2상 단계에서 많이 넘어가지 못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뉴로로지컬 디지즈에서도 뭐 디멘시아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물은 헤파틱 C 바이럴 인펙션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의 약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티즘에도 좀 적용이 되고 디멘시아나 스트로크나 뭐 이스케미시스, COPD 이런 데서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 RNA가 결국 다양한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 처음에 논문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공유드린 논문에서는 사실 타겟을 딜리버리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보면 이제 딜리버리가 중요하다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2011년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논문에서는 사실 딜리버보다 부작용 컨트롤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RNA 자체가 제 가설이지만 분자량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뭐 mRNA 백신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디그라데이션의 그 영향을 좀 더 덜 고려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더 다양한 멀티플 타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이펙트를 특히 요즘 이뮨 릴레이티드 톡시시티를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스페시픽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느냐, 타겟 티슈로. 이런 쪽으로 영향이 가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효과는 확실한데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조절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좋은 연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 이제 라이포솜으로 이제 패키징해서 보내거나 젠드리머라고 하는데 뭐 저도 이거 구조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마이크로 RNA가 붙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뒤에 작용기들만 바꿔가지고 보내는 방법들 그리고 뭐 PER 파티클에서 붙여가지고 보내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네, 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RNA 드러그 디벨롭먼트의 핵심은 타겟 셀렉션은 사실 이제는 거의 뭐 바이오 인포메티क्스 영역에서 자동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적당히 샘플을 보내서 이제 딜리버리 해가지고 부작용을 컨트롤하는 거에 있는데 이제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노벨상 받으신 두 분 다 거의 드라이랩 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MGH나 메사추세츠에 그 있는 바이오뱅크나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 부작용들을 웨트랩에서 진행하기 전에 예측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멀티오믹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 RNA에 대한 정말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제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것들이 이제 매우 그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치료제에서 테라피틱스에서 볼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법들, 뭐 수술이라든지 수술 도구, 뭐 그다음에 다양한 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그 강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약이라는 건 패키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트레이닝 받지 않아도 누구나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온 거고 그래서 되게 수출하기도 좋고 더 이펙트 있기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이제 약이라는 게 되게 커다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 2024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 3상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전임상이나 1상들을 굉장히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걸 생각해 보기 전에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RO, CDMO, CRDMO인데 CRO랑 CDMO를 합친 게 CRDMO고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요즘 반도체가 요즘 위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여기 이제 CRO 쪽이 설계하는 거고 CDMO가 이제 그 생산하는 분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시 여기서도 CDMO에서만 대기업들이 좀 있고요. CRO 쪽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 CRO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험에서 약물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영역들인데 그런 영역들은 완전히 그 정말 연구의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슬픕니다. 그리고 CDMO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CDMO죠. 그리고 둘 다 하는 회사들이 CRDMO라고 해서 요즘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그 CRDMO의 예시를 제가 하나 갖고 오기 위해서 머크 거를 갖고 왔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거 그 IR 자료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머크라는 커다란 회사에서 되게 큰 약품들을 이렇게 키트로다 이게 펜브롤리즈맙이거든요. 큰 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비중이 높아요. 가다실과 키트루다가 뭐 거의 비중의 뭐 50%가 뭐야? 한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런 약품들이 개발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 먹고 사냐? 제가 이제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작은 회사들을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었다기보다 이제 그런 CRO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작은 그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을 점점 큰 회사들이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전임상 진행해줄게, 내가 1상 해줄게, 2상 해줄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어퀴지션 그러니까 인수합병들을 진행하면서 커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DMO는 잘 되어 있으니까 CRO 쪽에 CD를 잘 뿌려가지고 얘네들을 CDMO 같은 그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들이 잡아먹힐 수 있는 환경만 구성해줘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키프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 올가논이라는 회사, 작은 회사들에서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사장될 뻔한 위기도 많았대요. 이미 올가논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돼가지고 이제 큰 회사들한테 먹혀서 연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인가? 아, 네, 2년 후에 이제 머크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되게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가 2009년에 이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그룹에서 옵티보를 성공시키면서, 그러니까 성공시켰다기보다는 얘를 이제 먹으면서 그 머크가 이걸 보고 이제 얘네들을 사장 안 시켜가지고 키트로다가 성공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블록버스터 드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되게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잡아 먹으면서 이제 그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그 드러그 디스커버리가 참 어려운 영역을 다시금 느끼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IQVI라는 세계 최대 CRO 회사인데, 이제 얘네들도 보면 결국은 이제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AI로 넘어간 이유는 되게 그 멀티오믹스, 지노믹스나 프로티오믹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환자 데이터, 그리고 임상 데이터, 그다음에 임상 시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실험실 환경에서 좀 더 빠르고 값싸고 효율성 있게 약물들을 테스트해볼 개발해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 노벨상인 그 저기가 나왔죠. 그 화학상이 나왔죠. 알파 폴드. 그것도 이제 단백질 구조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특히 이제 그 약물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 쪽에서 특히 AI의 그 도입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제가 한국인 MD로서 우리 약물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본과 4학년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이제 없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약회사를 차려서 뭘 신약을 개발하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그 스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뭐 메디컬한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특허를 내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은 내가 이 아이디어를 그 논문으로 해서 이제 우수성을 검증받고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내가 특허를 내고 느 정도 수준의 기술력일 때 누구한테 어떤 가격으로 특허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논문 쓰는 법입니다. 이거는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 되면 이제 논문 쓰는 걸 되게 잘 배우기는 한데, 사실 이게 논문 쓰는 법의 그 기초적인 부분들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애스트랙이나 뭐 컨클루전, 피규어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사이테이션이랑 어떻게 교신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는 되게 그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의 정의가 뭐고 이게 뭐 어떤 건지 막 시험이나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리고 펀딩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AI 장비를 운영을 하든 또는 웹트랩에서 뭘 하든 장비를 사고 장비 소모품을 사려면 펀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펀딩들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내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있는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냥 내 돈으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과 과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큰 기업, 대기업과 이제 그 공동 조인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이 너무 그 교수 사회에 경직돼 있게 이제 작동하는 경우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한 펀딩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장비와 기법을 배우고 갖추는 것들, 뭐 이런 IRB를 쓰거나 ICUC, 동물 실험 허가 같은 것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뭐 약간 석박사 과정하면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어커 찾기 이게 되게 힘든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코어커를 찾아서 두들리는 문화 자체가 이제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박사를 돼야지, 어플라이를 해야지 이런 이제 마인드셋이 강한데,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이미 그 도메인에 되게 관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내가 직접 거기서 일하기 전에도 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고요. 그런 심지어는 이제 그 동료에서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지금 보니까 창업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있는데, 어쨌든 연구나 이런 기술 창업 분야에서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좀 보이고, 이 코어커 찾기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찍 찾을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 의대생이나 전공의 때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교수 때나 이럴 때 만나면 우리가 이제 서로 그 인터레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더 신뢰 같은 것들이 더 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어커 찾기 이런 것들은 더욱더 더 많이 필요한 상태고, 난 마지막으로 라이센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약으로 라이센싱 받은 것들이 정말 적어요. 한 8개인가 있는데, 이런 라이센싱 과정들을 도와주는 에이전시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야지, 내가 어느 수준에서 이걸 펀딩을 받고 특허를 해서 보호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그려지는데, 그런 멘토라고 할 곳이 거의 없는 곳이고요. 장점은 이제 바이오 인재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제 외국에는 공학 인재가 많고 우리나라는 바이오 인재가 많다라는 그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환경화는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드맵인데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듀케이션 쪽에서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연구 기반 교육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실험으로 이제 돌리고 그걸 결과를 뽑아내는 이 프로세스들을 이제 제가 교육으로 이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제가 어디 연구실에 가거나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너 뭐 마이크로 RNA 알아? 하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거 틀렸어 하면 아 그래요? 하면 다시 알아와 하면 이제 또 한 3개월이 지났네. 제가 다시 알아와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제가 보니까 되게 불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아는 지식들 사이에서 이제 연구를 짜고 그다음 실제로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의해서 배워가는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교과서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지식들을 새롭게 탐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CRO가 만들어지려면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웨트랩이랑 드라이랩 연계하고 컨티뉴스 워크플로우 구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환자한테서 얻은 임프레션을 드라이랩이랑 웨트랩에서 검증하고 그걸 다시 환자한테 돌릴 수 있는 이 컨티뉴스 워크플로우인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학자랑 의사 간의 특히 실험실과 의사 간의 연계가 조금 느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실험실은 펀딩에 의존하는데 실험실이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펀딩 구조가 안 돼 있고 병원에 붙어 있는 기생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이언티픽한 워크플로우를 모르는 MD들이 되게 그 사이언스에다가 큰 관여를 하고 있어서 좀 느려지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펀딩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좀 지속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게 좀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기 스크린 녹화는 좀 멈춰주실 수 있을까요?